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부분 우리는 또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 금요일날 좋은 얘기가 나왔었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누가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예측은 됐던 부분이죠. 마스카 프로젝트,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을 이제 증설해야 되는데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선업 1위가 중국인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중국한테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국이 아닌 조선업 2위인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마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아시잖아요. 1979년 이후 미국은 실질적으로 원전을 제대로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을 또 누가 해줘야 돼요. 엔지니어링 기술은 있죠. 시공 능력이 없고 이 설계 능력만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 원전 역시도 미국은 혼자서 못한다. 그게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흐름은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차례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왜 두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 지금 삼성이 올라가고 있는 이거 다 아시잖아요. 매출이 잡혀서예요. 근데 아직 두산은 시원한 매출이 잡히진 않죠.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앞으로 두산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 왜 가야 되는지 부분 명확하게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안내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결국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원하는 건 뭐죠? 신고가? 52주 신고가? 아니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신고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신고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우리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아니죠. 이게 어제죠. 어제 단독 기사가 나왔었어요.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마누가 제한 검토, 결국엔 우리나라 이제 대미 협상,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마누가 프로젝트를 이제 제한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기사의 시간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10시 46분이에요. 10월 24일 10시 46분인데 실제로 두산의 분봉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기사가 나오자마자 튀었어요. 이때가 45분으로 뜨네요. 얘는 45분이다. 그래서 기사가 뜨자마자 바로 원전주가 좀 시원하게 가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또 프로그램이 올려 쳐준 척 하면서, 요때죠, 요때 올려 쳐주면서 바로 그냥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 자체는 사실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산은 여전히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제가 요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마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요 박스 구간에서요, 제가 요 하우스 노이즈 이후에 계속해서 좀 빌빌댔던 이 구간에서 제가 일정이 있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에이펙이죠. 에이펙에 결국 트럼프가 방한을 하잖아요. 방한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저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두 번째가 조선일 확률이 높고, 세 번째가 이제 북한일 것 같았는데, 이 김정은을 만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안 만난다. 일정은 나왔는데 또 후속 기사가 만나고는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북한 얘기는 집어치고 우리 원자력, 이 원자력이 왜 그렇게 급할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겁니다. 바로 요 내용이죠. 중국은 2030년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 1위에 간다라고 해요. 미국, 유럽을 제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현재 전 세계에서 63개의 원전을 짓고 있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거의 30기 정도가 중국에서 짓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시작을 했을까요? 바로 AI죠. AI가 이미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중국이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규제를 정부에서 모두 다 쥐고 흔들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 로봇도 그렇고요, 이 자율주행도 그렇고, 사실 개인정보가 거의 정부가 들고 흔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개인정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더디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던 게 원전 10개를 언제까지 짓겠다는 얘기죠? 2030년까지 완공이 아니라요,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착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도 굉장히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대체안이 바로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원전을 세계적으로 다루는 나라가 몇 안 되잖아요. 첫 번째 프랑스, 두 번째 일본, 세 번째랑 이제 네 번째는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가 이제 다섯 번째라고 한국을 가정했을 때,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1979년 이후에 원전을 지은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술자들은 모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 이제 원전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공을 거의 안 하던 추세였죠. 근데 프랑스는 실제로 원전 기술력은 있지만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핀란드의 원전을 지으면서 공기가 10년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예, 신뢰를 잃었어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중국, 러시아, 미국의 손을 잡을 리가 없죠. 남은 건 한국. 한국은 좋은 사례가 있다고 했죠. UAE, 아랍에미리트에 동시다발적으로 4개의 원전을 최초 계약했던 그 공사 기간 내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장점, 약속을 잘 지킨다. 자, 이게 정말 최우선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중국은 이미 SMR이 세계 최초 시운전 돌입을 했어요. 이거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전 세계 지금 SMR이 실제로 상용화 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나마 제일 빠른 게 중국이 시운전에 돌입을 했고요. 아마 빠르면 26년쯤에 혹은 27년 요 사이에 실제로 상용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이만큼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조선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뭔가 중국에 계속 뒤처지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결국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의 K원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결국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 때문에 지금 원자력도 지금 급하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미국에 이제 콘스텔레이션 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20년 장기 계약을 했다고 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 자, 실제로 이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이유도 데이터 센터 때문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지어지면서 여기에 기존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이 D램하고 SSD, 그 다음에 이 하드까지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다른 점이, 삼성은 바로 요것들이 매출이 바로바로 잡힙니다. 3분기에도 지금 잠정치가 발표가 됐지만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하잖아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앞전 삼성전자의 이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때 사이클이 2년이었고요. 1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내년 여름까지는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최소치예요.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28년까지도 보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믿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이클이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반도체가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5% 수준밖에 안 돼. 거의 절반, 한 50%에서 40% 정도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예요. 전력 인프라. 실제로 여기에 지금 변압기 많이 들어가죠. 전선 많이 들어가죠. 지금 그래서 HD, 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업 이런 애들이 역사적 신고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실제로 매출이 나오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전력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이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게 어디예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일단 대형 원전도 하고 있고 SMR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당연히 매출 나올 거고, 가스터빈은 이제 세계 최초는 아니죠.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수출을 했습니다. 자, 가스터빈은 전 세계 빅3가 시장 점유율을 80% 차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들이 공급을 지금 못 해주고 있잖아요. 무려 7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7년 기다릴 바에는 다른 대체자 찾겠죠. 그게 바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고, 가스터빈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글로벌 탑5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가스터빈 수출국. 근데 여기도 제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 내용이죠. 자, 일론 머스크 AI 인공지능 기업인 xAI에 납품하는 걸로 알려졌다. 자, 글로벌 빅테크의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납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확한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죠. 공시가 나오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xAI에 가스터빈을 수출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가 원전 없이 AI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제는 세계가 이렇게 원전을 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또 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탈리아는 1987년 원전을 모두 폐기했다. 하지만 최근 법을 바꿨고 스웨덴은 1980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최근에 법을 개정했죠.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도 모두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만큼 이 전력 수요가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 AI다. AI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실제로 이제 미국이 들어가는 전력망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증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현재 25년은 5%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이 100%로 가정했을 때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5% 수준입니다. 현재 25년 기준. 근데 30년이 됐을 때는 200%가 넘어가죠. 5%의 2배가 넘어가는 12%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 미국 이러고 있을 데가 없어요. 30년부터 착공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빨리 지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신한증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여기서 나오기를 자, 미국 에너지부 데이터 센터 전력망 심사 원래는 6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60일로 진행하겠다라고 실행이 된 건 아니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원자력 지으면서 치고 가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제대로 된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도전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속도전. 자, 빨리 지어야 빨리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간소화시키고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진행하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빨리 착공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돈을 다 빨아가고 있는 이유가 결국 매출이거든요. 결국 주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기업이 돈을 버냐 못 버냐로 나뉘는 거죠. 물론 기대감으로도 올라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돈을 버냐 못 버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3분기 잠정치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근데 4분기 잠정치도 굉장히 잘 나올 거로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다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냉정하게 이 구간에서 폭발적인 매출이 나온 건 없어요. 이때는 진짜로 기대감으로 오른 거죠. 무슨 기대감? 원자력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원자력 플러스 SMR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간에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280% 올랐어요. 저점 대비. 이 시가총액 큰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올라간 기간으로 치면요.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동안 이렇게 오른 거예요. 사실 본격적으로 오른 기간은 2달 남짓이죠. 2달 동안 200% 갔다. 근데 이게 매출이 나온 건 아니고 기대감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자, 여기서 이제 박스를 3개월간 쳤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항상 이 라인에서는 반복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거 왜 들어왔을까요? 자, 그들이 판단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이 6만 원 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수주를 본격적으로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다가올 미래잖아요. 당장 뭐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이제는 슬슬 수주를 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라인은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다시 한번 두산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라인은 지켜줄 확률이 매우 높죠. 물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라인을 지지해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두산이 이 구간에 기대감으로 오른 건 맞지만 매출이 없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서는 꾸준히 매출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교해드렸던 게 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요. 이 라인 계속 지켜줬잖아요. 자, 많은 분들이 차트만 판단했을 때 5만 원에서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디램하고 SSD 이런 레거시 반도체들은 원래 생산을 했던 세계 1위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잘 팔리잖아요. 거기에 가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들도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적정 밸류가 여기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때 하락을 했던 건 HBM에 대한 납품 실패, 엔비디아의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기술력의 부재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돈은 기본적으로 버는 회사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줬다. 왜? 이 라인이 삼성전자의 이 당시에는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외국인과 기관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두산에 비교를 해보시자면은 자, 이 라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 구간만 오면은 대충 금액적인 부분이 6만 원이죠. 6만 원 라인은 기계적으로 지켜줬다. 자동으로 매도가 들어왔을 거예요. 자, 프로그램 로직에 의해서 이 라인은 지켜줬다.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압축해서 보여줬던 종목이 있거든요. 시젠이라는 종목인데 요거 많이들 기억하시죠? 코로나 팬데믹 때 진단키트주로 유명했던 종목이죠. 사실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면서 이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니까 대다수의 종목이 같이 테마성으로 올랐어요. 근데 자, 이때는 실제로 테마로 간 거죠.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실제로 이 구간에서 매출이 나온 거예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더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상승률을 저점 대비 보시게 되면 이 라인은 대략 300% 올랐거든요. 근데 저점 대비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나서는 테마로 3% 갔다가 실제 매출이 나오니까 1000% 갔죠. 10배고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실제로 기대감으로 오른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시젠이 이 당시에 굉장히 압축된 모습으로 상승을 해줬거든요. 두산도 이런 방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직은 매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른 요 구간, 그리고 나서 하락 후 횡보해준 다음에 매출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 두산이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자, 이 구간에서는 빌빌댔지만 이 구간에서는 엔비디아 나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왔었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구간부터는 폭발적으로 상승. 자, 이게 주식의 본질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기업이 되면요,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상승하는 곡선이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2차 함수 곡선으로 올라가잖아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가속이 붙어요. 최근에 로봇주들이 그렇죠. 자, 이 로보티즈 같은 종목도 보면 이곳에서 매집을 하고, 사실 여기도 매집이라고 좀 봤거든요. 근데 점점 가속도가 점점 붙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탄력이 붙으면서 올라가요.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피날레를 하러 가는 구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아직 두산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 신고가가 굉장히 지금 멀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한 90%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구간이 280% 오른 거예요. 98% 오르는 게 1인가요? 물론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지금은 시가총액이 이제 51조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한 10조, 15조 수준이었겠죠. 하지만 2배, 이제 100조 정도 되는 시대가 충분히 다가올 수 있고, 사실 이 가스터빈 다루는 회사 같은 경우 이제 GE버너바라든지 미쯔비시, 그리고 이 지멘스, 이런 회사들이 거의 시가총액이 200억에서 100조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여전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제 개편안도 지금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엔 정부의 기조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도 어느 정도 주식 시장에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 규제를 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 시장에 외국인의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 넘어선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이 역사적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매출을 통해서 거시적인 관점 플러스 매출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레거시 반도체인 SSD와 D램의 수요가 어디까지 받쳐질지는 어느 정도 예측은 되거든요. 근데 변수는 바로 HBM이죠, HBM. 이 HBM이 언제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이 매출 엔비디아와 AMD에서 얼만큼 수주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삼성전자의 고점을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두산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SMR 매출 달았다. 매출 날개 달았다. 2030년 3조를 돌파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얘도 실제 매출을 보게 되면요, 2배, 3배씩 뛰어요. 예상치긴 하지만 이것도 그래프가 2차 함수 흐름으로 가죠. 점점 올라갈수록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가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도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거든요. 자,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이긴다. 네, 물론 이제 이 말이 메인이긴 했는데 저는 이게 뒤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자, 회사가 이기려면 결국에는 10억 개의 AI 칩, 테라와트의 전력, 1억 개의 로봇,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이거 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AI 칩 반도체고요. 테라와트의 전력은 이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잖아요. 로봇주. 최근에 로봇주도 엄청나게 강하죠. 근데 이 중에서 진짜 매출이 나오는 섹터는 사실 하나죠.
반도체. 앞으로 매출이 나올 거는 맞습니다. 이 로봇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이 전력은 두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봇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 최근에 뭐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당장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는 건 바로 반도체 쪽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로봇도 좋고요. 자, 원전도 좋아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건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로서 반도체가 앞으로 사이클이 최소 1년, 길게는 2년, 3년인데 반도체 종목 하나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삼성전자 보세요. 한번 사이클이 오면요. 이때 2년 오르고, 이때 1년 오르고, 이때도 1년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게 1년 오른 게 아니죠. 실제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예요. 언제? 9월. 그럼 이거 내년 여름까지는 최소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성전자가 최근 올랐을 때 40% 오르는 동안 실제로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얼마나 갔을까요?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SSD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단기 170% 갔습니다. 심텍은요, 자, 얘는 삼성이 만든 SSD와 D램을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즉,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얘는 단기 150% 갔어요. 자, 여러분들 느낌 오시나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매출이 최소 1년 동안 증가를 한다. 그렇다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현재 최소 100% 이상씩은 갔다. 근데 이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두산도 중요하지만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두산 주주분들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에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랑 시기가 일치하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해요. 이거 왜 하락했죠?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을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흐름을 돌려줬는데 이때 거래량을 동반했죠. 이 거래량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죠. 자, 이런 수급주의 특징은 개인들은 계속 판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매일 사죠. 특히 외국인은 이 3일 빼고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종목을 결국 투자하는 방식은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이 중심이 아니라 결국 밸류에이션. 무슨 말이죠? 돈을 버냐 못 버냐예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최소 1년, 내년 여름까지는 간다. 그러면 이 종목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투자자로서 이런 종목 하나 정도는 가져가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산 파시고 이 종목 올인하세요. 아니에요. 자, 두산 제가 뭐라 그랬죠? 역사적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구간부터는 삼성전자처럼 우상향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그래도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당장 갈 기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 재산은 아니더라도 포트의 10%에서 20% 정도는 담아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자, 11월에서 12월까지 우리 단기 수익으로 접근하자 말씀드리고, 자, 단기 저항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대략 100%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우리 이 정도는 노려볼 수 있잖아요. 자, 요거 우리 연말에 시원하게 먹고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우리 반도체 소부장 중에 장비 업체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우리 두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이고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말입니다. 토요일 좀 늦은 시간인데 그래도 지금 보시는 시간에 한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자, 오늘은 좀 냉정하기 힘들 것 같고 빠르면 일요일, 늦어도 우리 월요일 제가 오전에는 안내해드려서 월요일 정규장에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미장이 금요일도 좋았어요. 높은 확률로 월요일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자, 심텍이란 종목, 이거 반도체 소부장 중에 부품업체 단기 150% 상승했잖아요. 테크윙, 얘는 장비업체 단기 170% 상승했잖아요. 그럼 다음은 이 종목이죠. 이 종목 이미 외국인하고요, 기간 매집 끝난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저점에서 진입하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11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고요. 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스팸이 가는 이상한 링크는 절대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라 링크 뒷번호랑 일치를 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늦어도 월요일 정규장에선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증권사에서 이미 텐베거 종목으로 꼽았던 종목입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자, 일단 메리츠 증권에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소형 기자재 수주 확대 텐베거 종목으로 꼽았고, 자, 농협도 뽑았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공급. 재료는 모두가 우리가 아는 거죠. 다만 아직 삼성처럼 강력한 매출이 따라오진 않는다. 하지만 이거 보셨잖아요. SMR만 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출이 강력하게 우상향을 해준다. 이것도 보셨고, 자, 결국 마스가이어 마누가 프로젝트 제한 검토. 이거 결국 미국이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원전 못 짓잖아요. 시공을 못 해요. 설계는 가능해도.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 우리나라 원전의 중심에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이 결국에는 강력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다만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간중간 노이즈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노예 계약 내기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 떨궜잖아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니 두산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었죠. 이런 노이즈,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두산 주주분들에게 영상 촬영해서 최대한 빨리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팩트 기반에서 제가 안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영상을 많이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예,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다양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거고요. 더 신선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